아침마다 국물을 끓이고 반찬을 나르고 손님들과 웃으며 지내온 지 벌써 18년째입니다. 조용히 평범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강회장이란 이름으로 불리던 시절을 모릅니다. 그렇게 묻고 산 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습니다. 단골 손님이 웃으며 오늘도 국물이 끝내주네요라 말했고 나는 익숙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딸 하늘이의 친구였습니다. 아버님 혹시 요즘 하늘이한테 무슨 일 있는 거 모르세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하늘이가 회사도 자주 빠지고 얼굴에 자꾸멍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해서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선 딱 하나만 떠올랐습니다. 그놈이 손해졌다. 딸을 시집 보낼 때 저는 진심으로 안심했습니다. 잘 웃고 말도 예의 바르고 집안도 탄탄했던 도윤이라는 사위.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겉모습에만 속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미경아, 오늘 식당 문 닫자. 하늘이한테 가봐야겠다. 아내는 놀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모르겠지만 느낌이 안 좋아. 그냥 아버지 감이야. 150. 하늘이 부부가 사는 용산의 한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내 심장은 이미 평소와 달랐습니다. 초인종을 눌렀고 하늘이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엔 화장이 진했고 눈밑이 부어 있었어요.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게 딱 느껴졌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왜 오셨어요? 밥이라도 같이 먹으려고. 보고 싶어서. 집 안은 정돈돼 있었지만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살짝 기울어진 액자,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이 치워지지 않고 구석에 쌓여 있었죠. 부엌에서 밥을 준비하는 하늘이의 손등엔 파스 자국이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넘어졌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딸의 거짓말을 압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하늘이의 말투는 어딘가 불안정했고 시선을 자꾸 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놈이 또 손을 댔구나. 돌아오는 길 식당을 거쳐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예전 물건들이 보관된 곳. 먼지를 뒤지며 낡은 녹음기와 미니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강태수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건. 다음날 새벽 나는 하늘이의 아파트 복도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초인종 근처엔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던 밤, 영상 속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가 몇 번 말했어. 밥 차릴 시간도 없으면 그냥 나가 죽어. 그 다음 쾅 하는 소리, 그리고 울음소리. 하늘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던 내 손은 저절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이기 위해 더 확실한 준비가 필요했죠. 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난 딸 하늘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참는 건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내 미경에게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더군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수 씨,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요. 우리 이제는 예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지금은 나도 당신도 달라졌지. 하지만 이건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야. 바로 그날 밤, 휴대폰을 열고 한 사람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이름은 장석호. 한때 나와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보안업체를 운영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죠.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목소리만으로도 그는 내가 어떤 상황인지 눈치챘습니다. 딸 하늘이 일이야. 영상이랑 녹음 파일 내가 다 갖고 있어. 어디로 가면 됩니까? 다음날 밤 우리는 도윤의 퇴근 시간을 추적했습니다. 늦은 퇴근 후 그는 강남의 한 라운지 바에 들어갔고 혼자 소주에 위스키를 섞어 마시는 모습을 우리는 차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술에 얼큰하게 취한 그가 나올 때쯤 석호와 그의 팀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친구처럼 도윤을 부축해 차에 태웠고 나는 이미 기다리고 있던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구문이 열리고 도윤이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이 어둡게 켜졌고 뒷벽에는 그가 하늘이를 때리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누구세요? 이게 뭐야? 그의 눈이 커지고 술이 단번에 깼습니다. 나? 강하늘 아버지다. 그 말에 도윤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아니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때 예전에 나 같았으면 이미 주먹부터 날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마주 보며 말했습니다. 내 딸을 때린 손. 그 죄값은 내가 안 받게 할 거다. 너는 법으로 끝날 거야. 다만 조건이 있다. 네? 내일. 무릎 꿇고 사과해. 하늘이 앞에서.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위자료는 8천만 원. 안 하면 이 영상을 경찰에 넘긴다. 도윤은 우물쭈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게요. 제발 경찰만은. 다음날 아침 나는 하늘이의 집에 다시 갔습니다. 혼자였고 초인종을 누르자 하늘이는 또다시 붓기 있는 얼굴로 문을 열었죠. 아빠 또 왜? 그 순간 뒤에서 도윤이 나왔습니다. 어제의 일을 잊은 듯 웃는 얼굴로 말했죠. 장인어른, 어제는 제가 술에 좀 취해서요. 죄송합니다. 나는 하늘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아빠 다 알아. 그리고 이젠 내가 끝낼 차례야. 하늘이는 멍한 얼굴로 서 있다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 순간 도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우리 부부끼리 문제를 왜 밖에서 말해요? 장인어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의 말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내가 꺼낸 스마트폰. 영상 재생. 하늘이를 밀치고 욕설을 퍼붓는 그의 모습이 화면 속에 생생히 담겨 있었죠. 이거 경찰에 제출될 영상이야. 그리고 이혼 서류는 오늘 중으로 전달할 거다. 도장 안 찍으면 구속된다. 도윤은 입술을 달달 떨었고 하늘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 씨, 나도 끝내고 싶어요. 더는 못 참겠어요. 그날 저녁 하늘이는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미경은 하늘이를 껴안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괜찮아. 너 옆에 우리가 있잖아. 나는 베란다에 서서 말없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하늘이의 멍자국 떨리는 손, 붉어진 눈동자 그 모든 게 내 마음을 푹 찔렀습니다.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간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날 밤 하늘이가 잠든 뒤 나는 다시 식당 지하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먼지가 앉은 책상 위에 영상 파일들과 녹음 파일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모두 경찰에 넘길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죠. 문을 열고 나오려는데 아내 미경이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끝까지 해야 하는 일이야. 미경은 말없이 계단을 내려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가요. 하늘이한테도 이제는 우리가 옆에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에서 가정폭력 담당 형사를 배정받았고 하늘이는 처음엔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쓰면 정말 다 끝나는 거겠죠. 나는 하늘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오래 걸렸지. 그런데 이제 절대 뒤돌아보지 않아도 돼.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을 훔치며 펜을 들었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영상과 음성을 확인한 후 바로 최도윤의 긴급 소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뒤 도윤이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장인어른,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가 소리쳤지만 나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옆에서 하늘이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심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도윤은 그제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형사실 안으로 끌려갔습니다. 변호사는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위자료는 다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형사 고소만 좀 취하해 주시면. 하늘이는 그 말에 정색하며 대답했습니다. 취하 안 합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며칠 뒤 영장이 발부되었고 도윤은 정식으로 가정폭력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사건이 보도됐고 하늘이가 다니던 회사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하늘이가 물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내가 다시 시작할 차례야. 그날 저녁 우리 셋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국을 데우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자꾸 너한테 미안해. 그동안 아무것도 못 알아챘던 게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저도 숨기고 싶었으니까요. 하늘이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하늘이 방문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녀가 뭔가를 끄적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가 물었습니다. 뭐하고 있어? 로스쿨 준비하려고요. 저 같은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저도 언젠가 누군가를 법으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 심장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일주일 뒤 식당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석호였습니다.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형님, 이번에 캠페인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민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이제는 당신이 멈출 차례입니다. 피해자 쉼터 후원 캠페인. 나는 종이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석호야, 난 이런 공식적인 자리는 익숙하지 않아. 그거 알아요. 근데 형님 딸을 위해 싸운 사람이잖아요. 형님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 번만, 딱 한 번. 그 대신 진심을 전하는 자리여야 해. 일요일 오후 동네 작은 공원에 마련된 야외 캠페인 무대. 모여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또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기대에 섞인 눈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죠. 무대 뒤 나는 작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시겠어요? 석호가 물었습니다. 나 말 잘 못하는 거 알잖아. 형님이니까 괜찮아요. 그냥 형님 이야기만 해주세요.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고 조명이 내 얼굴을 비췄습니다. 나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날 따라왔지만 마음은 그리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묘하게 평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태수입니다. 오래전엔 강 회장이라 불리던 사람이고 지금은 그냥 동네에서 식당하는 사람입니다. 순간 청중들 사이에서 작게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력 조직 두목. 그 낯선 단어가 사람들의 표정 위로 스치고 지나갔죠. 하지만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있습니다. 이름은 강하늘. 똑부러지고 착한 아이입니다. 그런 딸이 결혼을 했고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매일 맞고 매일 울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딸은 침묵했고 저는 무심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눈앞에 붓기 있는 얼굴을 하고 나타난 딸을 보고 저는 다시 과거의 저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청중들의 얼굴이 일제히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여성 관객들, 어머니처럼 보이는 이들의 눈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주먹 대신 법을 택했습니다. 이유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남편이니까요. 그 순간 내 옆으로 딸 하늘이가 조심스레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이 저를 자랑스럽다고 말해줬을 때 저는 비로소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짧고 굵은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캠페인 이후 우리 식당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벽 한켠엔 가정폭력 이제는
당신이 멈출 차례입니다. 라는 포스터가 붙었고 메뉴판 뒤엔 신고 전화번호가 함께 적혔습니다. 처음엔 손님들이 조용히 그걸 보다가 하루는 어떤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런 포스터 참 고맙네요.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늘이는 취업 준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학 서적이 식탁 위를 가득 채웠고 모의 면접 영상까지 직접 찍으며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 법률 상담 봉사단 들어갔어요. 매주 토요일에 가정폭력 피해자들 상담 도와주는 활동이래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하늘이를 껴안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그러던 어느 날 식당 문을 닫고 정리하던 중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강태수 씨 맞으시죠? 도윤 씨 재판 결과 나왔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바짝 들었습니다. 징역 3년 선고됐고 접근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도 이행 중입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지만 그중 가장 컸던 감정은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하늘이와 미경이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이런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베란다로 나와 담배 한 개비를 꺼냈다가 이내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평범한 가장이 된 것 같구나.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든든한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식당 앞 간판 아래에 작은 문구 하나를 새겼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때린다면 당신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강태수, 어느 평범한 아버지의 말. 시간은 흘러 하늘이는 법률 상담사를 거쳐 법무법인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변호사는 아니지만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석호는 시민단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 쉼터를 3군데나 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전을 부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는 이제 그저 하늘이 아빠로 불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